드디어 하반기 7월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7월 1일에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주말이 지나고 나도 여전하네요. 오늘부터 상병수당이라는 것도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제법 많은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고 나는 얼마를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싹 정리해드릴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죠.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우리는 가족이 늘었어요. 이거 뭐예요? 되게 귀엽네. 티봉이 저희가 저희 네. 찐팬 경제발전소 가족들 중에서 네네. 선정해서 네. 오늘 방송을 딱 들으시고 그 방송 중에 꽂히는 단어를 보내주시는 분들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야. 이 친구 귀엽다. 당분간 한 2주일 동안 저희랑 방송 같이 할 건데 자 엄연히 사원증도 있네. TBS 직원입니다.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인 것 같아요. 4대 보험이 된다고요? 아 되는군요. 자 우리는 4대 보험 중에 오늘 건강보험 얘기 조금 이따 할 건데 네. 상병수당이라는 게 오늘부터 지급이 돼요? 맞습니다. 시범 사업이에요. 전국의 6개 지역에서만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네. 1단계 시범 사업을 해보고 목표는 202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건데 이 상병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팠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좀 맘 놓고 쉬다 오자.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서 소득이 끊긴 사람을 지원하는 네. 그런 공적 부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서 우리가 소득이 끊겼을 때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뭐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재해여야 되고 그와 관련 없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질병이 생겨서 혹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럴 수 다쳐가지고 있죠. 일을 쉬게 됐을 네. 때 이것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일을 아예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수당 아니면은 아주 일부 회사에서 주고 있는 유급병가 그러니까 병가라는 제도도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들 대부분 그러실 텐데 내 연가를 다 쓴 다음에나 주는 게 병가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네.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유급으로 해주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고마운 회사들인데 이 병가라는 것 자체가 유급 병가가 특히나 뭐 어떤 이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서 그냥 취업규칙상에 노사가 합의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근로자라든가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아프면 아픈 대로 소득도 잃어야 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자. 라고 해가지고 들여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전 정부 때 처음에 도입이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요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서 요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도입을 하려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만약에 내가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도 네. 누구나 다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로, 서울 종로구하고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 요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운영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자,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그 외에 취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들만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게 소득 보전을 해주려는 제도니까요. 그리고 질병이 아닌 이유로 휴직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대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처럼 다른 제도에서 어떤 보장을 받고 계시다라고 해도 제외가 됩니다. 뭐 이런 분들만 제외를 하게 되면 아파서 이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까지 일일 계산해가지고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회사가 종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로에 살아야 되는 좋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내가 종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어딜 다니든 맞습니다. 내가 종로구에 속해 있는 종로구 주민이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거주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지역 내에 들어 있어야 되고 회사의 소재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국 6군데에서 해보고 네. 반응이나 사업의 성과가 괜찮으면 전국으로 넓히겠다. 그렇죠. 요거 괜찮은지 아닌지는 언제 결정이 돼요? 지금은 1단계 시범 사업이고 본격적인 도입 목표 시기는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이긴 한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상병수당이라는 걸 지급해 줬을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충분한 소득이 뒷받침되느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럴 만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벌던 기존 소득의 100% 보장해 준다 그러면 맘 놓고 쉬겠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맘 놓고 쉴 수 있는 문화가 직장 문화에서 조성이 되어 있느냐도 문제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것들 보완해가지고 도입을 할 예정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160여 개국이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딘 늦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일단 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 네네. 하나만 해결을 해드리고 갈까요? 전국의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네.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을 일단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주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자영업자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 이게 최저임금의 60%라서 네. 하루에 43,960원이거든요. 올해 기준. 그러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사실 그래요.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재난지원금 이런 게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범 사업의 대상자는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알려드리고 건강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예. 건강보험을 내거나 받는 체계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게 어떤 건가요? 이게 원래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해가지고 예전에 정해졌던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 시행 시기도 좀 늦춰졌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뭐가 달라지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 셋 다 모두 달라지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부가체계가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 점수에다가 일정 금액을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체계가 다 사라지고 그냥 소득의 6.99%를 곱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가입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연봉이 대략적으로 소득이 한 3,800만 원 언저리 요분들까지는 건보료가 조금 줄어들고 그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과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그냥 일반 공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이 뭐 5억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다 건보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뭐 일정 부분 공제를 일부 했었는데 그 공제 금액이 일괄적으로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는데 네. 이게 뭐 1,600cc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자동차 가격이 1,600cc가 안 되더라도 4천만 원을 넘는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격만 따지겠다.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를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요? 친환경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전기차, 뭐 수소차 많이들 보급을 하려고 뭐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그러는데 전기차들의 차량가액이 비싸잖아요. 사실 보조금 받지 않으면 5천만 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보조금 받아도 간당간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차량가액을 따질 때는 실제 감가상각해가지고 현재의 차량가액을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천만 원을 넘어가는 차량은 수두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과 이런 건강보험 부과 정책이 약간은 이제 부딪히는 고가 자동차로 분류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좀 부과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조금 제도상에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주 극히 일부분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 건보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소득, 뭐 투잡소득이라고 할게요. 그 투잡소득에 대한 기준선 자체가 조금 엄격해져요. 예전에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겼는데 그게 이제 엄격해져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양자. 그러니까 직장가입자한테 소위 말해서 얹혀가지고 건강보험료 안 내시는 분들. 아들이나 딸이나 배우자에게 얹혀 있는 분들. 그렇죠. 나는 네. 지금 소득이 없으니까 생계를 뭐 부양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건강보험료도 그러면 아들이나 딸의 이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얹혀서 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연간 소득이 한 푼도 없어야 되지는 않았었어요. 연간 3,400만 원. 요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부과를 했었는데 요 소득 기준도 2천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서도 5억 4천에서 3억 6천 요 재산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변경 안 하기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무임승차는 줄이겠다. 네. 그리고 직장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연봉을 받는데 네. 그거 말고 가외 수입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추가로 좀 얹어서 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좀 덜 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요.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한다. 즉 그동안 건강보험료 안 내다가 네네. 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이제부터 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좀 반발할 수 있겠는데요. 반발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무엇보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발이 예상됐던 부분이 재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소득은 없지만, 그러니까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서 집값이 공시가 기준 5억 4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집값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탈락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원래 이 기준도 3억 6천으로 낮춰질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피부양자, 다른 나라에도 피부양자 제도는 있을 테니까요. 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금 기준이 넉넉한 수준입니다. 좀 완화되어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즉 취지에 맞게 돈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내자라는 게 그 취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갑작스럽게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게 그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 그러니까 부부 세대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만 탈락해도 둘 다 탈락이에요. 둘 다 떨어졌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부 세대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뭐 집이라든가 각종 부동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차 기준 다 적용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갑자기 몇십만 원씩 내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일단 1차 년도에는 80% 감면, 다음 연도에는 뭐 60% 감면,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적용을 해 나가긴 합니다. 다만 지금 기준이 3,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기준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득이 그럼 3천만 원이면 3,400만 원 기준이었을 때는 건보료 안 내실 분들이었는데 기준이 2천만 원으로 강력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요번부터 내시게 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감면이 되는데 소득이 3천에서 3,400만 원을 초과해서 중간에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3천이지만 그쵸. 내년에 늘어나서 3,500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요 규정이 강화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더 내야 됐을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중간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좀 것들은 차이가 있군요. 네, 참고를 하시고 이제 건보료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또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최저보험료가 달라져요. 최저보험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최저 하한선부터 이제 적용돼가지고 건보료를 차츰차츰 내게 되는데 기존 이제 14,650원이 최저보험료 수준이었는데 요게 올라가서 19,500원 정도, 요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인상을 적용받는 일부 이 가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조금 4년 동안 감면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이 사후정산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게 사후정산. 네, 건강보험 돌아가신 이후에. 아니요. 아니에요?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에 약간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내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건강보험이라는 게 시차가 발생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걸 바탕으로 2021년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건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 시차 사이의 변화를 나중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거는 반영을 해줬어요. 네. 뭐냐면 지금 2021년에 제가 소득이 없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없지만 건강보험료 지금 제가 계속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반영되기 전에 내가 폐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해촉을 했다거나 이런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을 하면 건강보험을 감면해 줬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지금 해촉했습니다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해촉 상태인데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7월에 확정되고 그 10월에 반영될 때까지는 거의 1년 동안은 건보료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또 그럼 건보료를 내야 되냐? 그때 폐업을 해버리고 또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또 안 낼 수 있는. 이거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길게 안 내는 분들이 계셔서. 진짜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이렇게 안 냈던 건보료를 사후에 정산해서 매기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재정의 구멍을 메우는 보완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야,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부지런하게. 그러네요. 이게 공적 부조입니다. 내가 급할 때 나도 도움을 받는 제도인데 네.
주택 관련해서 요거 헷갈린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그 보통 집 살 때 네네.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빚을 끼고 산 집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들 좀 깎아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반영이 됩니다. 다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1주택자 1세대 1주택이나 아니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빚이 있으면 사실 내가 전세 지금 3억짜리 살고 있는데 이게 다 대출입니다. 그럼 나는 재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거기에 이제 부채가 껴있으면 그건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겠다. 다만 주택 관련 부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 3억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은행에 전세보증금 대출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가지고 집주인한테 줬다. 근데 그 여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네. 집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예. 우리 하반기에 또 달라지는 것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